네, 아직 아무도 안 와가지고 한 친구밖에 안 와서 조금만 이따가 합시다. 혹시 이거를 신청한 뭐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뭐 다른 학생들은 뭐 물어본 친구도 있고 없기도 하고 해서 일단 먼저 네, 왔으니까 먼저 우리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네, 몇 네.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아, 1학년이에요. 네네. 고등학교가 영생 고등학교인데 맞죠? 네, 이게 어느 지역에 네네.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거예요. 아, 수원이구나. 그, 어, 네. AI 소프트웨어과에 대해서 뭐 어떤 게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아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지금 1학년이면은 아직은 뭐 아직 학교 성적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본인이 학교에서 이건 좀 그런가? 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요? 상위권? 뭐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했을 때 한 중상위 정도? 중상위 정도? 네, 근데 컴퓨터에 관심이 현재 많은 상태인 거예요? 뭐 본인이 그럼 코딩을 네네. 해본 경험이 있다? 해본 적은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걸 얼만큼 해봤다? 그 C 언어를 음. 그냥 독학으로 한 몇 달 정도 해봤어요. 아, 혼자 책 보고 중학교 때? 네네. 네, 중학교 초반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그 코딩을 좀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배우는데 네. 그러면은 뭐 그 학생들 그럼 학생 같은 경우는 따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하진 않았나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기 때 가르쳐 주셔요. 파이썬을. 고등학교 때? 요새 고등학교 때 네네. 배웠구나, 파이썬을. 그러면은 아직 파이썬 정규 과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가르친다는 게 어떤 개념으로 가르쳐요? 네, 그 정보 시간에 음, 가르쳐 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네네. 학교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가르치듯이 이렇게 과목. 네, 맞아요. 그 정보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음, 그렇구나. 이게 좀 한두 사람이 더 와야 원래 정식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던 걸 할 텐데 아직 아무도 없어서 네, 잠깐만요. 그럼 네, 하는 친구한테 문자를 한 통화씩만 먼저 보내볼게요. 제가 잠깐만 아무도 안 네, 하고 너무 당황스럽네.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문자 보내면서 말을 할게요. 원래부터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할 계획이, 그러니까 꿈이 지금 코딩을 하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아니면은 네. 그냥 코딩을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코딩이 뭐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가 궁금한 거예요. 꿈이 지금 코딩이 된 거예요, 아예? 네, 그 중학교 땐 애매했다가 음. 고등학교 때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코딩을 본인이 하고 싶다. 네, 아예 지금 생각하기엔 뭔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직 뭐 내가 어느 정도 본인 학생이 그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네,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멋있어서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뭐 설계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디자인만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아니면은 그걸 총괄하는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직업이 생각보다 이런 관련돼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나 같은 경우도 어머니 크게 보면 프로그래머가 맞지만 나는 어쨌든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뭔지 모를 수도 있나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들어 나갔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정말 프로그래밍 하는 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저는 이제 지금 문자만 치고 다시 말합시다. 잠깐만요. 네. 음,
그래서 그럼 코딩을 어쨌든 지금 한 4달 정도 본인이 몇 달 정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C를. 네. 이게 맞았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달 정도 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만들어 봤다는 개념이? 어, 그냥 막 계산기 정도는 뭐 가볍게 만들고 막 그런 정도. 그럼 계산기가 그냥 우리가 숫자 넣고 덧셈 넣고 숫자 넣었을 때 나오는 이런 거?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C를 배웠으니까 문자열이 뭔지는 알죠? 네. 그러면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문자를 한 번에 싹 더하는 개념으로 해서 계산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숫자 넣고 더하기 넣고 숫자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는 건지 계산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수식을 숫자 한 번에 넣고 넣는 거예요. 뭐 354 더하기 726 곱하기 뭐 4 빼기 7는 엔터 치면은 그게 계산기가 나오게 한 건지 네. 아니면 344는 인트형으로 받고 덧셈 따로 받고 또 450이 넣고 이렇게 했는지 숫자예요, 아, 전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걸로. 두 번째 걸로.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나중에 어디서 설명할 때 전자처럼 만드는 걸 우리가 보통 계산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계산기는 그렇게 아, 만들잖아요. 네. 이게 좀 더 고급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그냥 그걸 네.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함수로 배웠을 때는 뭐 while문 정도까지 한 건가? 조건문과 반복문까지 네. 배열? 그 정도, 배열은? 네. 배열도 했고. 배열이요? 배열. 배열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복 조건문과 반복문까지 했네. 브레이크문. 네. 재밌을 때긴 하네. 맞아요. 포인터도 안 아, 했을 테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일단은 이제 좋은 말과 이제 좀 걱정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아직 둘밖에 없으니까. 좋은 말은 네. 어쨌든 코딩은 중요해요. 네. 설명을 못 한다 그러네. 코딩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될 거예요. 지금 이미 중요해지고 있고 점점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될 거라서 코딩을 공부해 놓는 건 꼭 본인 전공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코딩을 공부해 놓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코딩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쉬운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무조건 내가 코딩이 마음에 드니까 코딩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걱정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음, 지금은 아직 공부를 많이 한 편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해보면 재밌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내가 프로그래밍 무조건 해야겠다. 내 목표를 프로그래밍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직업이 되거나 이제 전공이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잘 선택을 해봐야 돼요. 뭐 어쨌든 파이썬을 또 배울 거라고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얼만큼 파이썬을 가르쳐 줄지 내가 잘 몰라서 네. 부분들이 이제 좀 어, 본인이 이제 거기에 걱정을 그러니까 흥미를 완벽하게 가질지 안 가질지를 내가 잘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건 해봐요. 지금 C 말고 이제 파이썬을 1학년이니까 1학년 2학기 때 배우나요? 네. 그럼 배워보고 그다음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뭐 재밌어 하니까 나이 많이 먹어도 그 코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고 원하는 결과가 그렇게 쉽게 음,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항상 공부해보고 본인한테 진짜 잘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확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무조건 코딩으로 나가야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코딩은 무조건 해놔야 된다. 음, 왜냐면 네. 학생이 지금 열 몇 살입니까? 17살 정도 17, 네. 2007년생? 6년생? 6년생이요. 2006년생. 그러니까 그 이제 학생이 어쨌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면 이게 한 2030년쯤 될 거예요. 그죠? 네. 그쯤 될 그죠. 거니까 그때 돼서 컴퓨터가 얼만큼 중요해질지를 모르겠어요. 엄청 더 중요해질 수도 음. 있는 거고 이제는 안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니까. 음. 그래서 네. 코딩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음. 나중엔. 근데 네. 지금 사람들이 전망하는 거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이따 좀 해줄게요. 그래서 노태민 학생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말 들려요? 네. 아, 네. 들어왔다 나가버려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가 하긴 생겼는지. 튕겼어요, 아까. 네. 일단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이게 뭐 정확히 뭐 학생들한테 컴퓨터 공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한번 대학 수업을 한번 조금 느껴보자.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오면 이런 걸 배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서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학과인 것도 있지만 정확히는 앞에 이제 이 AI라는 게 붙잖아요.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붙으니까 여러분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고 하려고 해요. 뭐 괜찮죠? 사실 뭐 사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하면서 질의응답도 하고 사실 뭐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뭐 의문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사람 둘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얼굴도 가리고 있으니 그냥 한번 질의응답을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한 명씩 대답해 볼까요? 박강호 아, 학생부터. 인공지능이 뭘까요? 강호 학생. 그냥 막 자기 혼자 생각해서 행동하고 막 그런 거. 자기 혼자 컴퓨터 혼자. 그렇죠. 네. 노태민 학생은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태민이 학생. 네. 태민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음,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해서 돌아가는 거. 음. 스스로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러면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스스로라는 거는 컴퓨터가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다 하기만 하면 다 인공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뭔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만 해야만 그게 인공인가?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인가?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인공적으로 주는 게 사실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그럼 네. 지능이 정확히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을 네. 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좀 PPT 보면서 할까? 잠깐만.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늦게 켰네. 아이고 친구가 모르네. 자 이거 보여요? 여러분? 네. 일단 보이죠?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면 지능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능은 정확히 뭐냐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 recognize, decide, act.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지된 상황을 추론하거나 뭔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 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보통 뭐 덜 떨어진다 혹은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했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어눌한 것도 우리가 마치 지능이 떨어진다, 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모든 게 다 요소가 골고루 섞인 거를 지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두 가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다음 선택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줄 호의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얘는 주인이 아니고 개장수야. 그래서 나를 가지고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장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강아지가 하겠죠.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지 아니면 도망갈지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 강아지가 지능의 선택 방법으로 지능의 과정으로 움직여요.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운전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걸 인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갖다 박을지 혹은 멈출지 혹은 피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멈췄을 때 이 사람을 멈출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박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빨리 움직여서 핸들을 피해야 이 사람이 안 부딪힐 수 있는지 혹은 아직 덜 왔으니까 내가 빨리 움직여서 먼저 제껴 나가야 이 사람이 안 다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의 지능의 사고 회로 방식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똑같이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에 넣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방금 했던 강아지의 모든 방식을 컴퓨터에 넣으면 이런 장난감 애완동물이 되는 거고 요새 가장 유행하는 테슬라 있죠. 그거를 똑같이 자율주행 방법에 넣으면 이게 바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인공지능이 미래로 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서 자, 방금 여러분이 자율주행이에요. 아이고, 자율주행이에요. 차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자동차의 주인은 지금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차가 이 사람을 갖다 박으면 이 여러분의 차와 사람은 무사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여기가 짧아서 멈출 수가 없어서 핸들을 꺾어서 이 사람을 피했어. 그럼 이 사람은 살겠죠? 근데 자동차와 운전자는 사고가 날 확률이 존재를 해요. 이 경우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박강호 학생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음, 그래도 운전자인 자신을 살리는 게 그럼 이 사람이 죽는데? 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려운 일이긴 하죠. 요새 지금 이런 많이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아주 핫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은 갖다 박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동차 입장에서 그죠? 네, 아니, 이거 욕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왜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잘못을 한 거니까. 그죠? 네. 노태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인공지능이 그래도 음, 스스로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차에 달려 있는 걸 제가 샀으니까 음, 가장 주체가 저니까 멈출 거 아니 안 멈추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탄 사람부터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피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갖다 박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갖다 박았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 죽었다 합시다.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사고 병상에 대해서 뭔가 배상을 해야 돼. 혹은 이 사람이 잘못이 100%가 아니야. 자동차의 잘못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율주행에. 그러면 이 자율주행을 만든 프로그래머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산 운전자 잘못이에요? 운전자, 프로그래머. 어렵죠? 책임 소재가 누구예요? 프로그래머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나는 이제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차를 살 수 있겠네? 무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비중이 프로그래머가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엄청 핫한 문제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에 얘기해서. 왜냐하면 발전이 먼저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먼저다 보니까 지금은 핫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시대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핫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막 이 여러 가지 공업 산업이 발달하고 있을 때 환경 문제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때도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는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먼저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걸 알지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빈칸이 어디가 좀 있을까? 여기다 합시다. 자, 빈칸은 잠시만요. 자, 올라갑시다. 자, 이게 뭐냐면 기찻길이 있어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 이거 있을 거예요. 기찻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샛길이 있어. 샛길이에요, 샛길. 그리고 원래 기차는 이렇게 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 여기 레버를 가지고 이 기찻길을 기차가 이렇게 가는 기차를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뭐냐? 원래 기찻길로 가는 이 라인에 사람이 3명 누워 있어요. 5명을 합시다. 5명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레버를 누르지 않으면 이 기찻길은 원래 가던 길로 갈 거고 가던 길로 가면 다섯 사람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레버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살아요. 대신 기차가 샛길로 가는데 이 샛길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레버를 누른 순간 이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레버를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 순서대로 또 할까요? 강호 눌러야지. 학생은 어떻게 할래요? 강호 학생이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눌러야죠. 인공지능 얘기다. 네? 눌러야죠. 눌러야 된다. 네. 어, 만약에 레버가 있더라도 학생이 없었다면 어차피 원래 기차는 가던 길로 가야 돼. 이게 원래 가던 길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 기찻길을 바꾸는 게 맞았을까? 이 사람은 절대 원래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죠. 수치적으로 봤을 땐 얘가 5명이고 얘가 1명이니까 뭔가 당연히 얘가 죽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원래 기찻길을 가던 길은 이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이 길을 눌러서 이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방금 누른 강호 학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 오, 누르면 이 5사람이 죽는 건 본인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누르면 이 사람이 죽는 건 본인 책임이 생겨요. 자, 이렇게 말하면 선택이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그럼 누를래요? 안 누를래요? 그래도 누를 것 같아요. 누른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누른다는 게 맞죠. 왜냐면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가 무조건 다섯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건가? 라는 거예요. 원래 다섯 사람은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말하면 되지만 원래 가던 길이니까. 근데 굳이 누름으로써 이게 다섯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게 맞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발전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죠? 네. 이때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사람의 값어치로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값어치로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 이럴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사람은 즉 그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데 뭔가 선택을 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계급을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방금처럼 5대 1이면 오케이. 그럼 만약에 1대 1이면 그럼 그냥 무조건 안 누르는 게 맞다가 맞을까요? 그럼 또 거꾸로. 이번 이제 태민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기찻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해서 한 명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면 안 되죠. 한 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누굴 살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리는 걸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70살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5살이야. 그러면 뭔가 이런 느낌이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절대 내가 도덕적으로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기계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요. 나중에 나 막 인성 쓰레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 70살이면은 충분히 살았고 50살이면 앞으로 5살이면 앞으로 살 가치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높겠죠. 어때요? 노태민 학생은 누구 살릴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정보에서 이 사람은 70살이고 이 사람은 5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태민 학생은? 마이크가 꺼져 네. 누구 살릴래요? 굳이 컴퓨터로 보면은 솔직히 아무래도 5살을 살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볼게요. 이 사람은 연봉이 100억이야. 그렇게 좋다. 이 사람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저거까지 추가되면 다시 7살을 살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입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에 기준이 없고 뭐라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만약에 5살이 아니라 뭐 30살이든 같은 70살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대통령에 비해서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을 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인간이 점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죠. 인류의 쓸모 있는 인간, 인류의 쓸모없는 인간. 이거를 과연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되게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사실 우리도 속으로 뭔가를 평가를 해요. 막 정말 이런 것처럼 계급적인 평가를 안 하더라도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컴퓨터한테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컴퓨터는 더 많은, 더 객관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컴퓨터한테 더 무서운 세계가 우리한테는 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막 이게 엄청 핫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인공지능이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인공지능 발전을 먼저 시키자. 예요. 나는 그래요. 내 세대는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 세대에 가서 좀 더 나이를 먹고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걸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바로 갑자기 확 뜬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옛날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발전해 오는 동안에 그냥 계속 천천히 0에서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에요. 한번 빵 떴다가 에이 후지네 하고 한번 죽었다가 한 번 더 떴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뜸으로써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발전, 그러니까 세 번째 붐, 빵 뜨면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 이쯤 태어났네요. 그죠? 자,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빠르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적인 부분에서만의 인공지능처럼 느낀 거예요. 그냥 인간이 덧셈 뺄셈 하는 것도 엄연히 지능이니까 인간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인공지능이다가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의 목표였어요. 정확히는 목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의 지능처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뭐 빠르게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인공지능일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했냐면 여러분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봤나요? 안 본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한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는 너무 재미가 없지만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찾아볼까요? 이거 보이죠? 구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거 게임 영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연이에요. 해서 실제 실화 영화인데 누구냐면은 여기 있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재미는 없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바로 세계 2차 대전 비밀번호 암호 에그니마라고 하는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을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계 2차 대전 때는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폭격해야 된다 이런 거를 비밀번호로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무전을 하니까 해킹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푸는 기계를 당연히 인간의 손으로는 못 푸니까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기술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기계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결국 만들어서 그 암호를 풀어냅니다. 그거를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이게 튜링 머신 생각하는 기계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이때는 생각하는 기계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엄청 빠르게 계산한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인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계산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거고 그거는 단순하게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계산을 빠르게 해봐야 인간의 영역들은 절대 기계가 커버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확 죽어요. 그럼 두 번째 다시 어떻게 떴냐?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놓고 문제 2번이 생기면 또 해결 방법 만들어 놓고 해서 문제가 100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100개를 만들어 놓자. 근데 대신
컴퓨터에 그런 해결 방식을 다 넣어 놓으면 인간이 해결하는 속도보다 컴퓨터가 해결하는 속도가 빠를 테니 마치 인간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냐라는 게 이 두 번째 목표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인공지능이지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000명의 전문가가 붙어서 각각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20,0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20,000가지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100,0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0,000가지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공지능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에 문제는 뭘 것 같아요? 바로 문제가 20,000가지였는데 20,001번째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럼 20,001번째도 만들었어. 20,002번째는 또 만들었어. 20,003번째는 또 만들었어. 각각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규칙을 만드는 게 다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문제를 완벽하게 공식화를 해내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식화를 못하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해결책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결책이라고 이걸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다, 후지다 해서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인공지능, 세 번째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실제 인간들이 판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여러분이 오늘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강호 학생이나 노태민 학생이 오늘부터 뭔가 행동을 하는 건 당장 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요. 순전히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만 아니라 살아온 것만이 아니라 책으로 보고 TV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모든 정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나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게 맞구나라고 여러분의 사고 방식의 체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여태까지 있던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놓고 컴퓨터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여태까지 들어왔던 정보들에서 찾아서 쓰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발전을 했냐면 아이디어 자체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안 됐어요. 근데 요새 뭐 우리 비트코인 최고라는 그래픽 카드 있죠. 이 그래픽 카드가 잘 처리가 되고 인터넷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정보들을 접근하기도 쉽고 이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다 보니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알파고. 알파고 알죠? 바둑으로 컴퓨터가 처음으로 인간을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는 이 세상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원소의 숫자보다 많대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절대 컴퓨터가 바둑 부분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쓸만하겠네 라고 사람들이 드디어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 이 컴퓨터 공부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매 해외 대회가 열려요. 무슨 대회가 열리냐?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이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컵을 놓고 이게 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놓고 이게 사과다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이 뭔지를 평가하는 자동으로 맞추는 프로그램 대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2010년에 80%가 만약에 정답률이었다면
2001년에 다음 해에는 80.5%가 그 다음 1등을 해요. 그 다음 해에는 81%가 뭐 이런 식으로 0.1%에서 뭐 0.5% 정도만 정확도를 늘려나가면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술로서 80%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던 정답률이 갑자기 95%로 뜁니다. 대단한 거죠. 이 기술이 방금 말했던 이 세 번째 인공지능이 들어간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이 알파고 기술과 이 이미지를 찾는 이 두 가지 기술을 보니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말 쓸모가 있어졌구나라는 거에 갑자기 이 순간 확 뜬 거예요. 2010년 이쯤 안팎에서. 그래서 갑자기 확 뜨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슬슬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42분이니까 50분, 8분만 쉬고 6시 50분부터 뒤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네. 50분까지 오세요.
자, 혹시 둘 다 왔나요? 네. 강호 학생 아직 안 온 것 같으니까. 강호 학생 오기 전에 아까 강호 학생이랑 했던 얘기 합시다. 노태민 학생은 이거 AI 소프트웨어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들어보려고 했어요? 컴퓨터 자체가 뭐 항상 좋기도 하고, 음, AI가 보면은 막 그렇다니까. 영화 나오는 그런 AI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아, 본인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아직 1학년이구나. 그러면 아직은 이제 본인이 어느 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이란다. 어느 과를 갈 계획이 같은 게 아직은 없겠네요. 과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과로 갈 것 같은데, 아, 어딜 가도. 벌써부터 지금 벌써 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을 해본 그럴지. 경험이 있어요? 어, 그냥 막 찾아서 깔아보고 한번 실행해보고 그런 거 있고, 지금 동아리로 HTML 하고는 있는데 막 할 HTML? 정도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보통 요새 지금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스크래치 이런 코딩을 배우거든요. 근데 스크래치는 되게 많이 했죠. 초중학교 아, 때 맨날 배웠어요? 학교에서 하니까. 배웠어? 네. 그럼 스크래치로 프로그램 같은 건 많이 만들어 봤겠네? 스크래치까지는 많이 해봤죠. 그걸로 인공지능 안 해봤죠? 근데 인공지능 쪽은 한 번도 뭐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아직 C랑 파이썬, 뭐 자바 이런 걸 안 해보고 HTML 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학교 동아리라 조금 하고 있고, 파이썬도 집에서 해보기만 했어요. 파이썬을 해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따라서 쳐보면서 게임 하나 만드는 거. 게임 하나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게임? 그럼 뭐 반복문 이런 건 다 해봤다는 소리고.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영상 없이 그냥 혼자서 막 기억해서 치고 그럴 정도는 안 돼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걔네가 하라는 네, 대로 비디오 따라서 해보기만 써봤다. 했어요. 따라서 타이핑 해봤다 정도. 네, 그럼 코딩을 아직 순서대로 뭔가 전문적이라고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공부하듯이 배워본 적은 없다는 거네요. 네. 음. 그럼 이제 그럼 혹시 그렇게 따라서 쳐본 이유는 나중에 혹시 써먹으려고? 나중에 배울 때? 그거보다는 그냥 당장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따라서 쓰는 게. 네. 따라서 쓰기만 해도 그거 타이핑 쳐가지고 뭐가 돌아가니까, 음,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실 그건 있어요. 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사실 꼭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목적이 본인 최종 꿈이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혹은 뭐 개발자가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프로그래머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생각보다 이제 제 주위도 그렇고 많이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 게 이제 본인들이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게임 하나 만들고 싶어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해 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게임을 만드는 것과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생각보다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전공생이 대부분 알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당연히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을 만든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내가 프로그램만 잘한다고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음, 생각보다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되게 사회적인 것도 많고 문과적인 것도 좀 있고 예술적인 것, 디자인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그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코딩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프로그래머 하나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정확히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부터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지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태민 학생이나 강호 학생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컴퓨터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죠? 사실 지금도 컴퓨터 네.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핸드폰 없이 사는 세상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전공을 가더라도 컴퓨터가 무조건 필요할 거고 굳이 컴퓨터공학과를 가야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제가 초등학교 약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꼭 모든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했어야 되는 건 한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를 보더라도 반이 한자고 우리가 쓰는 말도 대부분이 한자다 보니까 당연히 한자 3급은 기본으로 따고 와야지. 그래야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부터는 뭘로 바뀌었냐면 이 한자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죠? 영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세계죠. 사실 여러분도 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든 정보가 영어로 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하고 뭔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문명과 전 세계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이 뭘로 돼 있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죠? 플러스 우리가 외국을 나가더라도 대부분의 대화를 영어로 할 거다 보니까 이제 영어 없이는 뭔가 생활할 수 없는 세대가 돼서 당연히 너네들은 모두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돼. 너가 회사를 가더라도 뭐 외국에 있는 뭐 바이어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터득하더라도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돼가 목적이다 보니 제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토익 점수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번역기가 좀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토익 스피킹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좀 저는 영어를 쓰는 거, 영어를 읽는 거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영어로 말하는 거, 영어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의 세대에는 영어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혹시 강호 학생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자, 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성인이 되면 여러분 영어 못하고 여러분 한국말만 할 줄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이 핸드폰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쓰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통역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어가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팝하고 혹은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깔끔하게 한글로 나와요. 그 뜻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정보를 얼마나 잘 가져오냐예요. 여러분이 정보를 읽을 필요도 없어.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서 팝하고 오나 구글 번역기에 붙이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혹은 여러분이 번역기를 완벽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번역기에 넣으면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알아서 컴퓨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프랑스를 가면 불어로 깔끔하게 해줄 거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 일본에 가면 일본어. 내가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심지어 어디 가보지도 못한 나라, 뭐 베트남이든 뭐 그런 나라도 다 깔끔하게 번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여러분이 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 뜻은 이제는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 2개 혹은 타이핑할 수 있는 이 손가락 5개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는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세대에는 뭐 스마트워치 혹은 스마트 글래스 뭐 다른 기기들도 나올 거예요. 그런 기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 기기를 잘 다룰 줄만 알면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좀 또 멀리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기계 안에 있는 만드는 사람들도 프로그래머가 될 거니까. 하지만 내가 요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핫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컴퓨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을 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컴퓨터를 쓸 수 있을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는데 혹은 내가 글을 쓰는데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계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좀 돌아와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란 말이고 딥러닝, 심화학습. 근데 이건 보통 영어로 딥러닝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많이 들었던 게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떤 거 추천해 주죠. 추천해 줄 때 뭐라 그래요? 유튜브에 알고리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알고리즘이 그렇죠? 추천해 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사실은 자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이 AI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다르냐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한테 지능을 주고 싶은데 이 컴퓨터한테 지능을 주기 위한 수단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 세 개를 나중에 혼동해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artificial intelligence는 결과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거나 딥러닝을 해서 컴퓨터한테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현을 컴퓨터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말, 아까 말했던 유튜브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컴퓨터의 이 알고리즘이 바로 이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수학을 할 때 수식이란 말이 있고 수식 안에 뭐 근의 공식도 있을 수 있고 원의 방정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존재를 해요. 이걸 다 퉁쳐서 뭐라 그러죠? 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수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컴퓨터로 할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모두 다 합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이런 기술이 바로 알고리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기술들 중에 하나를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유튜브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얼추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최종적인 목표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에요 방금.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하는 모든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딥러닝은 사실은 머신러닝이 이만큼이면 딥러닝은 그 중에 일부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딥러닝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컴퓨터가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이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전공생들은 이렇게 많은 머신러닝 기술들을 배워요. 이게 다 머신러닝 기술이에요. 이거 보이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종류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다 하나 기술이에요. 하나 기술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고 전공생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를 배워요. 이렇게 많은 걸 배웁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이 아니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네모쳐 있는 요거 있죠. 요것과 요거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딥러닝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전공생만의 분야냐라고 하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써먹으려면은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정보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써먹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요, 컴퓨터가. 여러분이 할 거는 이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 정보들만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한테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런 정보들을 공부해 라고 주면 컴퓨터가 어떤 공부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방금 말했던 공부 방식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컴퓨터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정보들만 주면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책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전공생들만 할 줄 알았다면 이제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자, 만약에 과일 두 개 있어요. 포도와 사과. 이렇게 두 개가 과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사진들을 줘요. 이게 포도야 하고 이게 사과야 라고 사진을 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알겠지만 컴퓨터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심플하게. 색깔. 그렇죠. 얘는 보라색이고 얘는 빨간색이니까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보라색이면 포도구나. 빨간색이면 사과구나 라고 분리를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청포도가 들어와요. 얘는 초록색이죠. 정확히 연두색이지만. 그러면 컴퓨터는 보라색과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청포도를 주고 연두색을 주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딘지 몰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얘는 포도야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보라색과 연두색은 포도구나. 그리고 빨간색은 사과구나 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이번엔 그 다음 사진은 풋사과입니다. 이게 무슨 색이죠? 연두색입니다. 얘는 그럼 컴퓨터가 뭘로 분류할까요? 청포도. 그죠? 포도로 분류할 거예요. 왜냐면 연두색이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아, 이제는 단순하게 색깔만 가지고는 포도와 사과를 구분할 수 없구나.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사과는 모양. 그렇죠. 알이 하나예요. 근데 포도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색깔도 색깔인데 동그라미 개수를 봐서 한 개인 것과 여러 개인 거를 구별을 하자. 그러니까 얘는 한 개니까 사과라고 분류됐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뭘 것 같아요? 포도 꼭지에 포도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이 하나니까 풋사과로. 근데 연두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사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가 돼야 될까요? 사과는 보통 이렇게 생겨서 위에 꼭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 이제 그다음 이거 하지 마시죠. 그다음 뭐냐면 그러면 사이즈가 조그마면 포도고 사이즈가 크면 사과다라고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과인데 아직 얼마 안 컸어. 그래서 사과 사이즈가 요만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또 포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사이즈만 갖고도 안 되겠구나. 사이즈가 작으면서 이번에는 꼭지를 보자. 이렇게 생긴 꼭지면 사과고 꼭지가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멍만 나 있으면 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하나 구분해 가면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부분은 사과구나, 어느 부분은 포도구나라는 걸 하나씩 학습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포도야, 이게 사과야 라고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에다가 얘네들은 포도들이야, 얘네들은 사과들이야 라고 정보만 만들어서 컴퓨터에 딱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런 사고 방식들 있죠.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방식으로 포도고 저 방식으로 사과야라고 알려줄 필요 없고 컴퓨터가 알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술들이 각각 이런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전공생들이 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했어야 됐다면 요새는 다 시스템화, 그러니까 프로그램화가 잘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보만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는 이 기술을 쓰면 분류가 잘 되겠구나. 이건 저 기술을 쓰면 분리가 잘 되겠구나 라고 분리를 해서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AI 소프트웨어학과고 내가 컴퓨터를 홍보하러 온 입장은 맞지만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과연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혹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도 내 그 직업에 컴퓨터를 붙임으로써 경쟁력을 가질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가면서 꼭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야지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도 하면서 다른 전공을 살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는 내 전공 따로 있고 영어를 잘하면 경쟁력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 컴퓨터를 잘하는 게 경쟁력이 생기는 세대가 올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룰 베이스드와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이게 요즘 AI고 이건 옛날 AI예요. 그래서 이 옛날 AI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 가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만 가지 해결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게, 하면 할 수 있게, 하면 할 수 있게, 하면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이게 컴퓨터가 똑똑하게 생각해서 다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게 엄청 허접해 보여요 지금은. 근데 엄청 대단한 게 여기 보이시죠? 97년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기술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네가 97년에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바둑은 2010 몇 년에 이겼다면 벌써 이 룰 베이스드 방금 말했던 모든 규칙에 대해서 커버할 수만 있으면 얘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도 엄청 똑똑해 보이는 인간도 벌써 97년에 잡아냈으니까. 하지만 이 이후에 바둑도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규칙만 가지고는 바둑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했던 게 바로 이 데이터 드리븐. 뭐냐면 어떤 모든 정보량을 다 주면 이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공부를 해서 어떤 규칙이 들어왔을 때 내가 컴퓨터가 방금 공부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선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드리븐을 방금 말했던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뭘로 구분을 하냐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정확히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딥러닝과 머신러닝 모두 그냥 우리가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머신러닝은 공부를 할 때 사람이 개입을 해요. 근데 딥러닝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컴퓨터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이 결과를 냈으면 다시 이 공부하는 학습에서 다시 피드백이 들어가요. 이때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너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사람이 개입을 한다면 딥러닝은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학습하고 결과 내고 이거 후진 것 같은데 다시 학습하고 결과 내고 이거 별로네 다시 학습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거를 컴퓨터가 계속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사실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개입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알아서 내가 학습해서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공부를 스스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딥러닝도 인간처럼 그대로 혼자 공부도 해보고 학습도 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컴퓨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개입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막 이거에 저거에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공부방만 준다든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책만 사주면 알아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은 부모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공부해. 2 더하기 2는 4라고 공부해. 이걸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2 더하기 1을 여러분이 3이라고 했으면 다시 2 더하기 2가 4가 되도록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머신러닝이 딥러닝은 알아서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진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진화를 했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 많이 할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얼굴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서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혹은 그거 있죠? 아까 말했던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딥러닝의 산물입니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발전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이 똑똑하니까. 근데 왜 얼만큼 똑똑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능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 주는 사람과 300만 원짜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100만 원을 주고 똑같은 일을 하면 100만 원짜리 쓰겠죠. 이게 바로 기계에 대한 거예요. 기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인간보다. 인간은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거고 컴퓨터보다 일이 느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못해요. 근데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도 인간보다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굳이 인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인간만큼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간만큼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굳이 인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3D 업종, 데인저, 위험한 부분, 디피컬트, 어려운 부분, 덜티, 더러운 부분들을 굳이 인간들의 목숨을 위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면 만약에 인간을 투입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계가 투입된다면 기계가 망가지더라도 아무런 생명에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전문성을 제공을 해요. 비전문가들에게. 예를 들어 아까 본 것처럼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 내가 미술을 진짜 못해. 근데 컴퓨터의 도움만 가지고도 마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문학 작품이라든지 글을 쓰는 거나 혹은 음악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이런 예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도움을 줘서 이런 개발 세발로 그리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많이 커버해줘요. 플러스 그래서 이 AI 판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인간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라든지 뭔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컴퓨터가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절대 뭔가 오차가 없겠죠. 완벽하게 할 거예요. 이런 무조건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컴퓨터가 대체함으로써 굳이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컴퓨터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 부분, 그 다음에 아트 부분, 그 다음에 의료 부분,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에서 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비전문가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정확히는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 현재 첫 번째가 가전기 제품들이에요. 두 번째가 메디컬, 의료 부분, 세 번째가 운송, 마지막에 기상청입니다. 첫 번째, 가전부품은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가 없어서 저도 이제 들은 거지만 로봇 청소기가 요새는 청소기를 놓으면 한번 쓱 집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집 구조를 기반으로 자기가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청소를 해요. 그리고 짐이 생기면 알아서 그 짐을 피해가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동선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다 결국 인공지능이에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리프리저레이터, 뭐 비스포크라든지 혹은 오브제 같은 건데 고급 시그니처 라인에서는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로또가 되면 꼭 갖고 싶었는데 뭐냐면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개수를 다 세서 물건들이 떨어지면 알아서 자동으로 재주문을 해줍니다. 혹은 안에 있는 물건들의 유통기한을 계산을 해서 유통기한이 떨어진 문제가 되는 물건들을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이게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워셔, 세탁기죠. 세탁기가 이제 밖의 기온이라든지 현재 집의 상황, 그다음에 세탁물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세탁기를 돌릴지. 우리가 원래 보통은 그냥 시간이 똑같아요. 세탁을 돌리면 무조건 2시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건조하는데 30분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1시간 반 만에 세탁이 끝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의 상황과 현재 집안 상황에 따라서 이 워셔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 들어간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은 생활화되진 않았어요. 비싸거든요. 기술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점점 싸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메디컬 에리어. 옛날에는 우리가 CT나 MRI를 찍으면 의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암세포가 있다 없다를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로 그 부분을 제껴버리면 암이 걸렸는데 암이 안 걸렸다고 평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의료계에선 도와주면 컴퓨터가 도와주게 돼서 이 부분들이 암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 이것보다 두 번째 이제 게놈 지도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봤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피유전자들을 재요. 그래서 게놈 지도, 그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30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50살에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여태까지 많이 그 게놈 지도를 가지고 그 걸렸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주팔자처럼.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은 50살에 고지혈증 걸릴 확률이 높아요. 혹은 60살에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라고 알려주면 내가 그 나이 때쯤에 내가 심장 검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혹은 내가 고지혈증 검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제일 중요하죠.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테슬라가 엄청 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 기술들이 점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들이 힘들게 운전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 말고도 드론,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원래 옛날에는 원격으로 조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는 뜻은 어쨌든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딜레이조차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 자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딜레이조차 없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반사적으로 좋은 정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상청이죠. 당연히
기상청은 계속 데이터들이 학습이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날씨가 예측이 될까 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더 예측할 수 있고 점점 더워진다밖에 안 되고 비가 온다 안 온다밖에 안 되지만 나중엔 점점 더 잘 평가를 하면 비가 얼만큼 올 거니까 우산을 언제부터 몇 시까지만 해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틀리죠. 이 점점 정확도가 좋아져서 이제 100%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우산이라든지 잘 챙길 수 있겠죠. 우산, 눈이 대표적일 거고 너무 더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해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상청에서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은 더 완벽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간단한 기술을 보여줄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엄청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이 여러분이 좀 전에 엄청 복잡해 보였지만 얼마나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글씨를 보고 이거는 다 0, 이거는 1, 이건 2, 3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임의의 그림이 들어왔을 때 얘가 숫자가 0부터 9 중에 어떤 글자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 프로그래밍이면 요만큼이면 방금 말했던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 길어 보이죠? 근데 심지어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그 그림들을 불러오려고 하는 작업이고 이거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방금 준 그림을 공부해라고 하는 줄은 이 세 줄입니다. 정확히는 이 두 줄이에요. 이 두 줄만 있으면 컴퓨터가 0인 애들은 0이라고 공부를 하고 1인 애들은 1이라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임의의 그림이 왔을 때 얘가 0입니다. 얘가 1입니다라고 예측을 해줘요. 그게 이 두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확도가 보이시나요? 98%. 이게 지금 요것들 아니고 요것들이 지금 예측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요 5 넣으니까 5라고 나왔죠. 1 넣으니까 1이라고 나왔죠. 3 넣으니까 3이라고 나오고 7 넣으니까 7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이런 정보들로 공부를 해서 98%의 정확도로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단 두 줄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그룹핑 하는 겁니다. 그룹핑. 그룹을 묶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점들을 막 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은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한 팀이 묶일 거고 얘네가 이렇게 한 팀이 묶일 거예요. 그럼 이 묶는 방법을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 아니 정확히는 뭐냐면 점들을 놓고 두 그룹으로 묶어봐라고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를 요만큼이면 돼요. 이만큼만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묶어줘요. 심지어 정확하게 방금 말했던 그 묶는 기술은 요거 두 줄. 이 두 줄만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를 묶어줘요. 여러분이 할 건 방금 말했던 이 두 줄을 쓰기 위해서 이 정보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들만 주고 방금 말했던 그 두 줄만 있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다 공부를 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생들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비전공생이나 하더라도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세대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무조건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 꼭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더라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고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AI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왔나요?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7시 반이라 여기까지 할 거고 두 사람밖에 안 와서 뭔가 좀 네.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질의응답도 많이 해봤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설문조사가 간대요. 네. 그러면 그걸 설문조사 참여를 하면은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인 것 같은데 9시 19시 반이면 지금 곧 올 건가 봐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네. 링크가 갈 거니까 거기서 꼭 질의응답 해주시고 혹시 뭐 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봤고 자 오늘 반가웠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